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교회 역사는 순교자들의 피로 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세의 나이로 불꽃같이 살다간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공부하면서 이 토마스 목사의 이 짧은 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아, 그가 모든 것이 척박했던 조선에 머문 시간은 잠깐이었는데, 그러나 그 잠깐은 그 하나님 생명의 미랄이 조선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을 찾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디칠라프라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순교자입니다. 참고로 귀칠라프는 1832년에 조선에 찾은 독일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얘기는 16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영국 서남부 지역 웨일스의 홀라노보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이 동네는 농부, 목동, 석공, 목수, 정원사들이 거주하는 소박한 시골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작은 한어보 교회가 세워졌고 200년 후 여기 한어보 교회에서 토마스가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조선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웨일즈죠. 한어보 교회. 여기가 웨일즈고 여기가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커져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 웨일즈에서 영국 영적 대붕의 발원지가 되어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붕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의 강의 전체를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를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볼 것이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1839년에 토마스는 아버지 로버트 토막스 목사의 둘째 아들로 웨일스 라야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주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로버트 토막스 목사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제 후에 그 저메인으로 미들네임으로 집어넣습니다. 아버지는 토마스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토마스가 태어난 해에 라야더 태버네클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목사님은 평소에 모든 교인들은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런던 선교회에 선교 헌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에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를 통해 파송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 한국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1840년에 영국과 아편전쟁이 일어나고요. 1842년에는 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홍콩이 영국령이 되지요. 조선에서는 기회박해로 프랑스 신부와 70여 명의 천주교도가 죽습니다. 1848년에 아버지 로버트 토머스 목사가 하노버 교회에 청빙됩니다. 당시 웨일즈는 웨일즈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 목사님은 영어로도 설교함으로써 옆 지역 잉글랜드에서 이곳으로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린 토마스가 9살이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언어의 은사를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벌써 웨일스어,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등에 능통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1849년에 철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1853년에 토마스는 14세에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합격하지만 그만 17세 나이 제한으로 묶여 14세인 이 토마스가 입학이 보류가 됩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1855년에 16세 나이에 노샘프터셔 온들에 있는 알프레드 뉴스 초등학교 교사로 초빙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먼저 한 사람은 알프레드 뉴스인데 그는 학교 명칭을 자기 이름을 따서 짓고요. 이 학교 교장을 하면서 중국 선교를 꼭 꿈꿔왔던 인물입니다. 토마스는 그에게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선교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후에 결혼하게 될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를 만나죠. 토마스는 캐롤라인 고드프리를 애칭으로 캐리라고 부릅니다. 1857년에 당시 영국 전역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웨일즈에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토마스는 드디어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 신학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토마스는 학교를 휴학하면서 렉섬교회 설교로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입학해서 졸업하기 약 6년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토마스는 이분들을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 세 분이 바로 PPT에 나온 것처럼 기출라프, 윌리엄 로카트, 그리고 세뮤얼 마틴입니다. 기출라프는 중국 연안을 따라서 수차례 성경을 전합니다. 그의 저서에 중국 해안을 따라서가 대표적인 서서인데요. 후에 토마스도 귀칠라프의 전도 방법을 갖고 조선 해안을 따라 성경을 전하는 선교를 하게 되지요. 귀칠라프는 조선 최고의 선교사인데 이분도 똑같이 언어의 귀재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또 한 분은 윌리엄 로카트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 소식을 듣고 광동 지방과 상하이에서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토마스가 20살 되는 해에 1859년 10월에 런던 선교회가 주최한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여기서 로카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로카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영혼들을 볼 때 저는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하는 신앙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 전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는 이 말씀에 벅찬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한 분은 세뮤얼 마틴입니다. 세뮤얼 마틴은 웨스트민스터 회중교회 목사님인데요. 선교사 후원과 선교사에게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멘토들의 감동을 받아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강하게 갖게 되고 자기의 언어적 재능이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주고받은 편지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요. 토마스가 쓴 런던 선교회 선교사 후배생 지원서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한 결심한 동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심정으로 제 자신을 하나님 일에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선교에 대한 특별한 열정을 심렸다는 것입니다. 런던 선교회 선교사 후보생 지원서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토마스는 아버지 로버트 목사와 당대 뛰어난 멘토 목회자들로부터 그들의 신앙, 곧 선교는 신앙인의 의무이자 숭고한 사명이다라는 신앙사상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1860년에 최재우가 서학, 곧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옴에 대항하여서 동쪽 나라에 도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동학을 창시합니다. 자, 1863년 5월에 뉴칼리지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때가 24세입니다. 그리고 번개불에 콩복도 2달 사이에 캐롤라인 고드프리와 결혼하더니 6일 후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곧바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약 2개월 후 7월에 중국 상하이를 향해 특별한 신혼여행길에 오릅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신혼여행지를 중국 선교지로 떠나게 되지요. 이 신혼부부를 태운 배는 5개월 항해 끝에 12월에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상해죠. 토마스는 중국 도착하자마자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연구합니다. 우리가 이때 연구한 거를 잠깐 토마스의 편지를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토마스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중약합니다. 우리 팀 중에 윌리엄스는 텐진으로 가는 도중 폭소를 만나 그가 탄 기선이 쭈프로 횡한 일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장이 60cm 두께로 얼어붙은 곳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배를 좌초시키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객들이 배에서 내려 작은 배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짐을 이고 50km 되나 걸어서 쭈프로 갔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캐리와 제가 텐진으로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캐리가 엄청 고생할 뻔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하루 일정이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시 30분간 쪼락말 타고 8시에 아침 식사, 8시부터 12시까지 상하이 지방 언어 공부, 1시 이후에 점심 식사,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베이징 언어 공부, 6시에 저녁 식사, 7시부터 10분까지 선교 모임, 이렇게 일정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그러므로서 조선은 태국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듬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864년 3월에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 중에 사망한 것입니다. 입덧도 심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만 아기를 유산하고 맙니다. 그런데 유산으로 인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원이 없으니까요. 토마스가 출장 간 사이에 홀로 소천한 것입니다. 토마스는 아내와 사별 후 고통 속에서 런던 선교에다가 사역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상하이 런던 선교회 지부장 뮤어 헤드는 사역을 안전한 외국인 거주 지역 중심지인 이곳 상하이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해에 상주하는 영국인 교인들을 중심으로 목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자기는 아니다. 영국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여기에 왔음을 주장하면서 지부장 미오헤드와 갈등이 일어나네요. 결국 토마스는 12월에 런던 선교회를 사임하고 산동성 엔타이 쭈프 세관 통역관으로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엔타이시 여기서 상에서 이리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커져 보입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쭈프는 쭈프 위치를 쭈프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요.
산동성, 여기가 전체가 산동수에 진안시, 여기가 다 산동입니다. 태백, 여기 태산이 여기 있고요. 예, 예, 쯔프는 상하이보단 작지만 유일하게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할 정도로 교육이 왕성한 항구입니다. 조선, 그리고 상해, 여기 밑에 홍콩, 그리고 위에 텐진, 조선, 일본 등과 교육을 하면서요. 무엇보다 쯔프는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영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선교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중국의 첫 기착지가 됩니다. 특히 이곳은 조선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죠. 이제 이곳에 자리 잡은 토마스 선교사는 그의 삶의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쯔프에서 조선 천주교인 김자평과 최선일을 만나게 됩니다. 토마스는 이들에게서 조선말을 배우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9월에 제1차 조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같이 따라가 봅시다. 그는 찍은 세관 업무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조선말을 가르친 김자평과 같이 조선으로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중국 청나라 배를 타고 서해안 백령도에 도착하여 한문 성경책을 나눠주며 전도합니다. 여기 커저로 보시면 여기 점선입니다. 요 점선에 이렇게 가가지고 요 백령도 이렇게 갑니다. 네, 이때 한문 성경책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1814년에 중국어로 번역한 신약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어, 그러니까 한문 신약 성서죠. 예. 이어서 이 황해도, 옹진반도, 섬 창린도 여기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2개월 동안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 전도 방법은 이 귀칠라프에서 전도 방법을 따라 가지고 귀칠라프가 해안을 따라서 전도하거든요. 예, 그 귀칠라프가 중국 해안을 따라서 하듯이 이 토마스도 이 해안을 따라서 전도를 합니다. 가지고 전도하면서 성경을 받는 대로 예, 배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1차 선교 여행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치나 태풍과 마적을 만나서 구사일생으로 만주를 거쳐, 여기서 만주, 여기가 전부 만주입니다. 이천 전체 지역을 만주라고 하죠. 여기서 만주를 거쳐가지고 아주 고생하면서 베이징으로 여기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 다시 런던 선교의 선교사로 재임명됩니다. 왜죠? 예, 선교사 사임하고 갔으니까요. 예. 자, 토마스가 1차 조선 전대 여행을 마친 다음 1866년 1월 12일에 런던 선교의 선교 사역 보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조선의 복음 상황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편지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줄입니다. 조선은 외국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성경책을 읽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참수를 당하거나 감옥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이듬해 1866년 8월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해에는 조선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가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이 약 한 달간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때 긴박했던 한 달간의 우리 토마스 전도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토마스가 2차 여행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로마 런던 선교회 여행 일정을 보고한 긴 편지 중 일부만 읽고 가겠습니다. 일부만. 예. 작년에 저는 조선의 서양 지국을 돌며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베이징을 방문한 조선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중국어로 쓰인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작년 한 외국인이 조선 서해안에서 나눠줬던 마태복음을 구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해안에 배포한 성경책이 조선의 수도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그 쪽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틈남대로 조선어 공부를 합니다. 작년에 항해도중 불어닥친 폭풍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리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듯이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예, 자기가 배포한 성경책이 조선 수도 한양에 배달되는 것을 스스로 감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기 기독교에서 들어오면 귀칠라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최소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예, 본인이 최초로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라고 편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예. 마침내 8월 9일에 제너럴 쇼머너에 승선하면서 그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너럴 쇼머너는 미국 군함으로 사용되다가 무역 상선으로 팔림됩니다. 승무원은 약 24명 정도 되고요. 미국인과 영국, 덴마크, 중국, 말레이시안이 타고 있었어요. 무역 상품에는 비단, 유리그릇, 천리경, 자명정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배가 떠납니다. 첫 경유지는 백령도 두문진입니다. 백령도 두문진에 가는데 여기서 대명동 두문진에 목격담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저너럴 쇼머너를 목격한 한국 조선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한 서양인이 저에게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들에게 뭔가를 주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케이크였습니다. 또한 그는 책도 나눠 주었는데 성경책이죠. 군인들이 위협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터라 받았던 책을 전부 버려야 했습니다. 그 지역 관원은 서양인이 나누어준 모든 서적들을 모아서 해군 관청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 해가지고 두 배 도섬을 경유하고요. 대동강을 따라갑니다. 이게 점선 있죠? 점선. 이 점선 저기 점선이랍니다. 점선은 1차 전도고 실선이 지금 2차 전도에 가는 겁니다. 대동강도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평양 초리방 사포구에서 죄송합니다. 황주 송산 정박을 하는데 여기서 이 고종실록이 이 정박한 사항을 고종실록에서 기록됩니다. 짤막하니까 읽어드릴게요. 토마스 사람은 중국말을 잘할 뿐 아니라 고종실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우리나라 말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어서 의사소통은 전적으로 이팔행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배안의 일에 대해서는 그가 모두 주관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고종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평양 초리방을 사폭으로 갑니다. 네 번째로 여기서 평양 감사를 만나가지고 교육하자고 그러는데 평양 감사한테 거절당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평양 신장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합니다. 이때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받은 후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아들과 조카는 장로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6번째는 평양 만경대 두로선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100권의 성경을 전하고 이때 조선병사 박충건이 이후에 평양 장로교회 최초의 교인이 됩니다. 자, 7번째 대동강 쑥섬에 이제 좌초하게 됩니다.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잘 모르니까 그 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니까 물이 빠진 거예요. 좌초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에 들어오내가지고 2주간 우리나라 군사하고 대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에 의해서 공격명령이 떨어져요. 가지고 제너럴 쇼머너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후
맞이한 사건을 우리 고종실록 평양감사 박규수 보고서가 이렇게 남깁니다. 평양부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이 덩비쳐 날뛰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아 우리 쪽 사람들을 살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이는 방적으로 화공정술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므로 일제히 불을 질러서 그 불길이 저희들의 배에 번져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은 인 토마스와 조능봉이 뱃머리로 뛰쳐나와 비로소 목숨을 살려다 하다가 청함으로 즉시 사로잡아 묶어서 강가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이 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이도록 그들을 죽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낭림없이 죽였습니다. 그제서야 온성의 소요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고종실록 고종 3년 1866년 음력 7월 27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명 쓱쓱 끌려나가지고 이제 죽죠.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성경을 바로 앞 광군에게 건네주며 27세의 생이 마감됩니다. 이날이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고 갈 때 그는 두 손을 많이 잡고 무슨 말을 하는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토마스 선교사의 시신은 평양 근처 대동강에 묻혔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의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사적 의의를 보자면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신약 성경 사본을 조선에 배포한 것이 최초의 영국 개신교 조선 선교 활동이었고요.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헌신하며 머나먼 조선 땅에 복음 씨앗을 뿌리고 순교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 토마스가 떠난 후에 이 황무한 조선 땅에 미랄 생명 하나 떨어진 후 마치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복음의 강한 파장이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1871년 제너럴 셔머너 격침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신미 양역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1882년 조미 수호 통산 조약이 체결되지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래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고 미국은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아이러니하게 조선이 기독교 선교에 대해 합법적인 문을 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토마스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후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알렌은 토마스가 순교한 지 18년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세웁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제중원은 후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큰 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발전합니다. 무슨 병원으로 바뀌니까요? 한 번 기회 드립니다. 네, 10초 드립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요. 자, 학생들 없습니까? 없나요? 자, 제중원은 우리 드라마에서도 몇 년에 나왔었어요. 알렌 선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제중원은. 자, 다른 분께, 모든 분들께 기획하겠습니다. 빨리요. 예? 고정비자매 손 들었어요. 네. 세브란스 병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구정민. 자,
저기 쿠폰 갑니다. 예. 자, 또한 이듬해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을 밟습니다. 언더우드는 아시다시피 1860년 한국 최초 고아 학교로서 경신학교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고등학교. 예, 감사합니다. 배제학교입니다. 배제고등학교입니다. 이때는 배제학등이라 그랬죠. 배제학등. 이게 우리 성교사님이 그럴 때 양보를 안 했네요. 우리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맞춰줘야죠. 네. 1887년에서 89년, 네, 그 사이에 또한 언더우드는 평양까지 가서 복음 사역을 했고 1890년에서 93년에 이 사역을 마포삼열 선교사가 이어받아서 1894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전신은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190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학교 안에는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배포한 한문 신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후 조선인들에겐 곧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토마스가 배에서 뿌렸던 성경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신비한 역사를 보겠습니다. 토마스가 뿌린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당시 20세의 여성분인데요. 이신행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되어서 한국 최초의 부인 전도회를 조직하였고요. 그녀의 아들 이덕환도 장대현 교회 장로로 심우하게 됩니다. 또한 제너럴 쇼머너 침몰 당시 11세의 최치량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요. 제너럴 쇼머너를 구경하기 위해 대동강변에 왔다가 성경 3권을 집에 가져옵니다. 또 입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문주사 박영식인데요. 박영식은 남들이 버린 성경책을 종이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집에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널다리 꼴에 있는 자기 집에 벽지로 발라요.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11살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36살 성인이 되고요. 자, 1891년에 아까 박영식이 널다리 꼴에 자기 집에다 벽지를 그 집을 최치량이가 성인이 돼서 그 집을 삽니다. 최치량이가 이것을 사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달리 사용합니다. 자, 무슨 용도로 변경할까요? 집을 사서 여관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이때 평양을 처음 방문한 마포삼열 선교사가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돼요. 야, 근데 성경으로 도배된 여관이 성경으로 도배됐죠. 그 방을 발견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인연으로 마포삼열 선교사는 최치량과 다른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줍니다. 박영식 또한 이 이야기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죠. 결국 널다리꼴 여관은 널다리꼴 교회로 쓰게 되고요. 그죠? 자, 최치량의 집에 널다리 집이 여관으로, 여관이 다시 널다리꼴 교회로, 이게 다시 후에 예배당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개칭을 했고요. 증축해서 이곳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일어나게 되죠. 평양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무슨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일까요?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예, 요때쯤 일어난 게 작 한
이게 원래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나는데요. 18세기도 일어났는데 19세기도 2차 정도 하여튼 웨일즈에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의 연장선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가. 예. 자, 그러면서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인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인 길선주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 이제 설교사죠. 이때에 같이 왔던 분이 연양을 받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예. 어쨌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박충권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자료에선 권, 어느 자료에선 군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써놨어요.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할 때 죽으면서 건네준 성경책을 30년을 감직하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60세쯤에 마포삼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장차 평양 장로교회 최초의 교인이 됩니다.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도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종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을 보았습니다. 잠깐 이 시간을 빌어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해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원래 이름은 사뮤엘 어스틴 모펫 1864년에서 1936년까지고요. 1889년에 4월 15일에 미국 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셨고요. 1890년에 인천 재물표를 거쳐서 서울 마포강변에 역사적 첫 비료를 내딛습니다. 언더우드로부터 경신학교의 전신은 예수교학당을 인수하여 교육사업에 몰두하셨고요. 1901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정에 취임합니다.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를 지냈고요. 이 학교 1회 졸업생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이끈 한국 최초 장로교 목사인 길선주 목사입니다. 1918년에서 1928년은 숭실학교와 숭실전문학교의 교장이셨고요. 평안도에 많은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장로회 본부의 일제의 만행을 보고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힘쓰셨고요. 1936년에 일제의 친사 참배의 강요를 거부하다가 추방당해가지고 1939년에 캘리포니아 몰로비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마포 삼열 선교사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한 번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1932년에 토마스가 묻힌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기부한 새겨진 문구를 읽으며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끝내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의 주춧돌 문구를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